투자는 딴 사람 돈 번 거 보고 따라하면 잃을 가능성이 생겨요. 100이면 100 떨어집니다. 그런 자산들은 작년에 좀 손실을 봤다 해서 나는 뭐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되게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초반에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영학자들은 위험을 뭘로 정의하냐면 변동성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은 변동성이 매력인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주 멀리 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이자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저는 주식을 2004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로 일한 거는 2007년부터니까요. 지금 16년,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23년도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종합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특정 업종 그리고 특정 테마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좀 왕왕 있었던 주식 시장은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계좌는 오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뭐 기분 좋으신 분들은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내 계좌는 훨씬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던,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화의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작년에 손해가 좀 있었다 하는 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 임하면 될까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좀 선진국 그리고 부강한 나라들은 그 오르내림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조금 손실을 봤다 해서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되게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 업종이나 테마가 좀 이제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주식 시세가 별로 나지 않았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 불어났다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또는 그 업종에 대해서 2024년에도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기다려 본다면 안 올랐으니까 오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2차 전지나 배터리나 이제 어떤 섹터에서 좀 많이 오른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이득이 좀 났지만 실현은 안 하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플러스인 분들, 그런 분들은 2024년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팔아보는 것도 좋을지, 아니면 좀 전망이 계속 갈지 어떤가요? 일반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수라는 뜻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공통되게 드리는 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 2차 전지로 주식을 돈 많이 버셨다면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마 통계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2020년 이후에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분들이 2, 3년 전에는 미성년자였거나 외국인이었거나 그런 게 분명히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주식을 접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끝이 어떠했느냐. 2020년, 21년 돈을 많이 벌었지만 2022년, 23년에 사실은 그 번 거 이상으로 손실을 다시 보신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주식들이 2차 전지가 아니었던 것 뿐이죠. 그때는 언택트라고 하는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콘텐츠, 미디어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났고, 그때 이제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런 주식들은 나는 평생 안 팔 거야, 나는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셨었단 말이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이게 일반론이고요. 답은 되셨을 거라고 보고, 2차 전지하고 배터리의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겠죠?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2020년, 21년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테슬라 이런 것들을 무작정 오른다는 이유로 샀던 것처럼 이번에도 2차 전지가 오른다고 해서 이제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그게 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고, 또 떨어지게 되면 또 그 다른 대로 또 불안하게 되고 다시
손실을 전환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걸 잘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됐던 물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듯이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탈 거냐 안 탈 거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만이 2차전지 주식의 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가 그 전기차에 많이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격 교섭력이 있어가지고 전기차 업체들한테 충분한 이 수익성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많이 몰라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엔드 함수로 교집합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주식들이 더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그걸 알고 있는가 또는 아는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여서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한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내가 운으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미래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한 건지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워낙 큰 돈을 운용을 하시니까 그럼 올해는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 회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상향식 투자를 합니다.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이제 반대로 보면 하향식 투자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지금 PD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하향식인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어떨 것 같아. 금리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런 업종에서 1등 기업은 뭘까? 주도주는 뭘까? 저평가된 건 뭘까?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오는 거 하향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하향식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경제를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요. 그런 거거든요. 상향식으로 하게 되면 변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해보죠. 그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러고 고객들이 그것을 상당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많이 팔리고 인스타그램에 광고도 많이 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금리를 0.25% 내리던 올리던 사실은 상관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의류가 잘 만들어졌을까? 사람들이 여전히 그 브랜드를 좋아할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파월 의장이 어떨 것 같아. 아니면 트럼프, 바이든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IRA 정책이 어떨 것 같고 거기에 수혜되는 업종은 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공부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한 과목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데 몇 등급 이상 맞아야 되는데 언어 영역 한 곳에서만 2등급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전체 수능 총 점수가 높아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경제라든지 업종이 어떨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서 투자하지 않고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계속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당장 먹고 쓰고 사용하고 신고 입고 하는 거에서 골라봐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의 그 투자랑도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꼭 제가 실생활에서 쓰는 B2C 소비재만 투자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거기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조금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초반에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흥미 느끼기에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 반도체가 좋은 반도체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문과생이었는데 학창 시절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든지 수학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럼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하기 싫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제품과 연구개발 노력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그런 곳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뭐 어린 시절에 눈 관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너는 왜 게임만 하루 종일 하니? 공부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공부라는 것에 들어가가지고 수능 시험을 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취직 이런 걸 하는 확률이 높을 거냐? 아니면 내가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이 게임 출시된 것만 몇 분만 해봐도 이 게임이 대박 날지 안 날지 너무 명확히 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는 내가 게임을 하면서도 즐겁지만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 게임은 재밌네? 그거를 투자로도 연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게임하는 게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돈까지 벌어 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실생활에서 뭐 쉬운 거라고 한다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음식료나 의류 이런 걸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저희 용어로는 엣지라고 하거든요. 특수하게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부분, 그 엣지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방송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뵙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방송 장비라든지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또는 그 컨텐츠가 올라가고 하는 플랫폼들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주로 막 배터리 얘기하고 있고 바이오 얘기, 반도체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전문 영역이 분명히 나의 학업이나 생업과 관련된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또 4월 총선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표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선이 영향을 줄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에 따라서 소비라든지 생산이 분명히 바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민주당의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거든요. 근데 개표 당일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는 게 아주 우세했습니다. 아무도 트럼프를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구글 검색량만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라는 후문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어떤 언론이나 여론정보기관에서도 트럼프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거에서 뭘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힐러리의 수혜주, 이른바 수혜주라고 했던 주식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트럼프 수혜주라고 했던 주식들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년에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냐 국민의힘이 이기냐, 뭐 이거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의 시장의 흐름이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힐러리 주식들은 올라 있었을 거고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은 떨어져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상과 다른 모습이 펼쳐지니까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판에 대해서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정치판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해야지 는 조금 위험하고요.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모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가?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거나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하느냐 안 하느냐, 맞추자 말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도 괜찮은가? 또는 그렇게 안 되면 나한테 큰 리스크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있어요. 금리라고 하는 게 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가 하면 금리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가져가진 않겠지, 누군가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맡기려고 많이들 하니까 얘네들이 은행이라는 라이센스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나한테 많이 가지고 오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한 게 은행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거예요. 금리를 높이 안 줘도 은행이 어차피 맡겨주니까요.
근데 투자자,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비교 지표로 삼는 거예요. 금리가 뭐 3%인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3%밖에 안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스트레스 받죠. 손실 가능성도 있죠. 근데 내가 똑같은 수익률을 내려면 그냥 예금에 넣어놓지 왜 주식을 해?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에서 투자하는 사람, 뭐 채권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이런 일종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 주식들, 그 자산들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금리 쪽으로 옮겨갔다가 금리가 또 너무 낮아지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행으로 돈을 갖고 가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배짱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돈을 다 가져오네? 그럼 금리 3%줄 필요 있을까? 한 2%만 줘볼까? 그래도 갖고 와요. 1% 줘볼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또 다시 비교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안전한 자산이라 해서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1%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면 1%보다 좀 더 많이 주는 부동산에 해볼까? 주식에 해볼까? 라고 하면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추측이 많고요. 우리나라가 떨어진 다음에 미국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미리 올려놨더니 경기가 먼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를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재미로, 상식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논리인데, 다시 이제 선거 얘기랑 결부를 시켜보면, 금리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사람들이 만약에 모두 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도 주가가 별로 안 오릅니다. 모두 그거 알고 미리 주식으로 다 갈아타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 너무너무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로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올해 상반기에 25bp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내가 뭔가의 커넥션으로 파월 의장이랑 뭔가 카톡을 하는 사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상반기에 50bp를 내린대, 또는 상반기가 아니라 1, 2월에 내린대 라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과감하게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나는 주식시장이 오르겠다라고 베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파월 의장이랑 일단 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도 있겠죠, 미국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또한 전체 시장 참여자가 우리나라만 해도 1,500만이라 했는데 이 1,500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죠, 그죠? 제가 금리 어떻게 할지, PD님 어떻게 할지, 저쪽에 있는 PD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국내에 1,500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주식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걸 평균 낸 다음에 그것보다 파월 의장은 이러겠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알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니까 주식시장이 어떨 거고 어떤 업종이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좀 바보 같은 행동이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소극적인 분들은 ETF, 그다음에 금, 채권, 엔화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분들이 2024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상장 주식, 상향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기업 외에는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ETF라든지 금이라고 하면 원자재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고요. 다만 확실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품 또는 그 투자 자산을 왜 투자했는지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거예요. 누가 좋다고 했어. 그게 내 주변인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좋다고 한 거에 또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대. 만약에 2023년 상반기에 뭔가 잘 됐어요. 2차 전지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잘 됐다는 이유로 야, 주식해봐. 2차 전지 괜찮대. 그 두 가지가 조합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집니다. 이미 많이 듣고 샀잖아요. 어떤 특정 자산을 가격을 예측할 때 오르려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자산을 사고 싶어 하면 오릅니다. 그렇죠? 문방구 가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카드 수집하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카드가 한 장인데 이게 희귀한 카드가 나왔는데 그거를 모두가 갖고 싶어 하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너무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그 문구점 사장님이 희귀 카드를 100장을 갑자기 오픈을 했어요. 에이 이거 뭐야 다 가지고 있네?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나 그 수요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금이라든지 주식,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잘 된 걸 이유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유로 모두가 추천을 해서 나도 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금이 우리나라에 5천만 덩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5천만 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싶어 했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나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모두 다 한 덩이씩 가져 5천만 국민이. 그러고 나면 아무도 금을 다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잖아요.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 한 명이 나는 이제 금이 필요가 없고 금을 팔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말하면 그 자산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화는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줄고 공급량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투자자가 어떤 특정 업종이 됐건 개별 주식이 됐건 어떤 이런 자산군이 됐건 그런 거를 투자하고 알게 되고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그 시장이 되게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서 그게 소문이 난 다음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무슨 엔화 투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재작년에 뭐 채권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갑자기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아마 광고 보고 시작했을 거예요. 또는 유튜브 보고 이제는 N입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투자했을 거예요. 100이면 100 떨어집니다. 그런 자산들은. 그러니까 아까 해주셨던 ETF가 됐건 금이 됐건 채권이 됐건 그게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저는 모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게 너무너무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입한 거라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투자는 안 하면 잃진 않아요. 예금에 넣어놓으면 돼요. 근데 딴 사람 돈 번 거 보고 따라하면, 공부를 안 하고 따라하면 잃을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안 잃으면 중간 본전이라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주 멀리 하셔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왜 나한테 이걸 얘기하지? 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동기가 나는 쟤랑 비슷하게 가고 싶어. 쟤만 부자가 되면 배 아플 것 같아. 라는 동기였다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 주신 걸까요? 아까 수능 공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 개를 공부하려고 하면 돈만 분산되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역량,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 분산되게 돼요.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유는 위험을 줄이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대부분의 경영학자들은 위험을 뭘로 정의하냐면 변동성으로 정의를 해요. 내가 어떤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이 오르내리면 나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다는 거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 거기다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동성으로 위험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줄일 것이고, 그럼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변동성이 없으면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데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니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으면 분산을 해야 돼. 분산을 하면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나의 자산 1억을 넣어놨는데 그게 1% 올랐다, 1%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10% 떨어졌다, 10% 떨어지는 거를 큰 위험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은 변동성이 매력인 거예요. 아까 제가 1,000억의 내재 가치를 가진 기업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1,000억의 내재 가치를 가진 기업이 위험이 없고 변동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주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나는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상당히 재밌는 게 1,000억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는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에 샀다가 1,500억에 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그다음에 무슨 선거,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내재 가치를 계산한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변동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금에 넣어놓는 겁니다.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다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 변동성을 너무너무 줄이고 싶어서 분산 투자를 아주 많이 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ETF. 전체 시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분산이 되게 많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수익률이랑 똑같아집니다. 근데 나는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많은 주식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2,000개를 다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등인 기업부터 꼴등인 기업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그래야 되죠? 1등인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갈 거라면. 근데 그 올라갈 거라면이라는 게 차트의 모양, 금리의 추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이거든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예금을 해야 되고요. 예금을 해야 되는데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면 ETF를 장기 투자하면 되고요. 근데 나는 그 시장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5% 내외거든요. 미국은 7%에서 한 10% 정도 되고 나는 그거보다 연수익률을 더 높이 원해 라고 하면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의 숫자를 자꾸 줄여서 내재 가치를 하나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10개, 20개를 계산하려고 하면 내재 가치를 틀리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000억짜리인 줄 알고 500억에 사면 이제 2배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보면 잘못 계산해서 이 내재 가치가 3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돈을 잃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느 투자자를 보더라도 입지전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은 다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개인 기준으로는 10개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실은 제 주식 계좌에는 2개밖에 없고요. 저희 회사에는 10개가 있는데 저는 그 10개 중에 저는 2개만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집중을 해도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오히려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2024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뭐 큰 재미를 보셨던 분들도 아니면 이제 앞으로 재미있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돈을 버셨다면, 2023년에 버셨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돈을 잃으셨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나쁜 운이 아닐 거예요. 버신 분들은 잘 수익 실현하셔서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너는 어차피 또 잃게 될 거야. 더 많이 투자해서 또 잃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이고요. 잃은 분들은 아마 그냥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또는 내가 좋았던 그런 업종이라든지 테마에 들어가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근데 기다리려면은 좋은 거인 줄 알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리려면 또 거기에도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2024년 뭐 제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자산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